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비트코인과 관련되어서 국세청의 중요한 움직임이 있어서 이 의미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적인 자금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많은 투자가 되어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닌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에 대한 용어도 다양합니다. 연방국세청에서는 Virtual Currency라는 말로 모든 암호화폐와 디지털 화폐를 통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영어로는 크립토커런시, 디지털 커런시, 디지털 에셋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고, 한국어로는 가상화폐, 암호화폐, 디지털 화폐, 디지털 자산, 이런 표현이 상황에 따라서 혼용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각 용어마다 상황과 입장에 따라 의미의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만 모두 같은 의미로 이해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음성적인 자금을 관리하기에는 암호화폐보다 더 좋은 수단은 없을 것입니다. 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운반과 보관이 문제이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건 역시 운반과 보관뿐만 아니라 사용에도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영화에서 볼 수 있듯이 007 가방에 현금 다발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이제는 말 그대로 옛날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일 뿐이지, 현실 사회에서는 더 이상 필요 없어진 모습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역사상 음성 자금을 가장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난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크립토커런시는 가상화폐라고 불리우면서 화폐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엄격히 말하면 화폐가 아닙니다. 투자 대상인 것뿐입니다. 그래서 가격의 변동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그만큼 손해이지만, 반대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익을 보게 되겠죠. 그런데 이와 같이 가격 변동이 급락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가 음성적인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호되고 있는 이유는 한마디로 익명성과 비밀 유지입니다. 어쨌든 암호화폐의 이런 특성은 음성적인 자금의 유입을 더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크립토커런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과 문제점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가격의 등락폭이 가져다주는 손익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투자들이 크게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일반 서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무리한 투자로 인한 큰 손실로 자괴감에 빠지게 해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은 이런 폐단을 주시하고 있었던 정부에서 이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지난 2014년에 연방국세청에서는 이 크립토커런시를 현물자산으로 정의하고, 크립토커런시에 대한 거래로 인해서 발생되는 개인과 로스를 일반 투자자산과 마찬가지로 신고하도록 발표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크립토커런시의 특성상 실제적으로 개인이 발생했지만 보고하지 않는다 해도 국세청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진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감사를 하지 않는 한 발견이 어렵고, 또 감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를 숨기고자 하는 크립토커런시 투자자들의 거래를 발견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방국세청에서 중요한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시가로 1만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과 같은 크립토커런시 거래는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증권을 투자한다든지 다른 투자 자산에 투자했을 때 1만 달러 이상의 시가를 신고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크립토커런시는 신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규정은 무엇과 비슷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현금 거래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은행 또는 일반 상거래에서 현금을 1만 달러 이상 거래하게 되면 캐시 트랜잭션 리포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금융자산 신고에도 이 1만 달러 상한선이 적용되고 있죠. 이런 규정들은 모두 현금 또는 현금과 같은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자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결국 연방국세청이 이런 움직임은 2014년에 가상화폐를 금이나 은처럼 현물자산으로 정의했던 입장이 아닌 일종의 금융자산을 취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크립토커런시를 캐시 스트럭처링, 그러니까 자금 세탁 등 음성적인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거래하고 있는 사람이나 기업들에게는 연방국세청이 보낸 중요한 신호탄이라는 것은 불문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잠시 지난 2009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당시 해외 금융자산 신고에 대한 정부의 신고 규정에 갑론을박이 심했었습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전문가들조차도 이 연방국세청의 금융자산 신고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 움직임은 짧은 이민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한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보고 이 규정과 국세청의 움직임을 우리 한인들에게 빨리 알려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은행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 전용으로 강연을 다녔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물론 오렌지 카운티, 샌호세, 뉴욕, 달라스 등으로 이 해외 금융자산의 이해와 중요성에 대한 강연을 했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곳저곳에서 안병찬이가 아무 일도 아닌 것 가지고 겁을 주고 다닌다. 이것은 큰 기업이나 해당되지 개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라는 반대 의견과 기자들로부터는 다른 전문인들은 별것이 아니라는데 왜 안혜 교사님은 이렇게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당시 입이 닳도록 설명했고 급기야는 제가 강연에 사용한 PPT 파일을 모두 인터넷으로 공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제가 당시 설명한 내용은 저의 창작품이 아니었습니다. 세법의 규정이고 오랜 기간의 국세청의 움직임을 지켜본 저로서는 마치 지진이 일어나서 곧 쓰나미가 닥칠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을 입 다물고 있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심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되었나요? 해외 금융자산 신고는 더 강화가 되었고 급기야 2010년 법이 통과되어서 2011년부터는 개인세금 보고에 해외 금융자산 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하는 규정으로까지 확대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연방국세청의 크립토커런시에 대한 움직임이 2008년에 해외 금융자산과 관련되어서 UBS뱅크의 서먼스, 즉 고객의 정보를 제공하라는 소환장을 보냄으로써 시작된 해외 금융자산 자진 신고와 해외 금융자산 신고의 재정비와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크립토커런시에 대한 국세청의 움직임을 제가 확대 해석하는 걸까요? 여기서 잠깐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건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의 주요 미디어에서는 일제히 지난 수년간 북한 컴퓨터 프로그래머 3명이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금융기관과 회사로부터 현금과 크립토커런시 약 13억 달러를 해킹해서 기소되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연방국세청 IRS에서 발행한 2건의 서먼스에 대한 보도를 했는데요. 하나는 지난 4월에 보스턴의 연방법원 판사가 IRS에서 요청한 디지털 페이먼트 컴퍼니인 서클과 관련 회사 그리고 크립토커런시 교환소인 폴로니엑스에 보내는 서먼스를 허락해 주었고 다른 하나는 지난 5월 초에 샌프란시스코 연방 판사가 크립토커런시 교환소로 유명한 크래큰에 서먼스를 보낸 것을 허락해 주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 서먼스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만 달러 이상의 크립토커런시 거래를 한 고객의 정보를 연방국세청에 제공하라는 소환장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2008년에 UBS뱅크의 연방국세청에서 서먼스를 보낸 것과 너무 흡사하지 않나요? 이것 역시 2007년에 UBS 은행 전 직원이 다이아몬드를 밀수하다가 적발되어서 이를 수사하다가 이 UBS 전 직원이 역외탈스를 도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은 UBS뱅크에 서먼스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UBS뱅크는 스위스 은행이고 스위스는 국법으로 은행의 고객에 대한 정보 제공을 금하고 있습니다. UBS뱅크가 미국 연방국세청의 서먼스를 따르지 않을 수도 없었고 이것은 스위스 국법에 대한 도전이었고 그리고 자칫 스위스 은행들의 가장 큰 장점인 익명으로의 자산 관리에 치명타를 주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결국은 UBS뱅크가 7억 8천만 달러의 벌금과 4,450명의 고객 정보를 연방국세청으로 이전해 주기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한국을 포함한 G20 대부분의 국가가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하는 데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크립토커런시 얘기로 돌아가죠. 연방국세청 IRS에서 이미 서먼스를 보낸 크립토커런시 거래 교환소보다도 더 큰 크립토커런시 교환 거래 회사인 코인베이스의 서먼스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투자 활동을 하시고 개인 또는 로스를 잘 보호하고 계시는 분들은 서먼스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을 보내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처럼 만약 크립토커런시에 많은 음성 자금이 투자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블랙체인 테크놀로지로 비밀이 보장되고 암호로 되어 있어서 누가 투자자인지 알 수 없고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캐시아웃을 해야 할 수 있고 만약 캐시아웃을 하지 않고 또 다른 비밀스러운 거래로 이전과 회수를 반복한다 하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금까지와 같이 자유스러운 거래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방국세청의 움직임은 미국의 크립토커런시 거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미국에서의 거래에 영향을 주게 되면 과거에서 보았듯이 유럽과 아시아 등 다른 나라들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들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프리카나 또는 아시아의 후진국으로 이전해 가면 되지 않겠냐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돈이라는 것은 부유하고 잘 사는 나라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움직임과 함께 다른 국가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투자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최근 몇 년간 핫한 이슈인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크립토커런시와 관련된 미국 국세청의 움직임을 이해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